안녕하세요. 실내건축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성적이고 무게감 있는 바로크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ODD, 그러니까 이상한, 유별난, 이렇게 즉 기이하고 비정규적이고 괴이한 형태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바로크 시대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바로크 시대를 알기 전에 우리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기교를 추구했던 르네상스 시대의 완벽성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특히 후기 르네상스, 즉 매너리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균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아한 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된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17세기 고전주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된 중요한 건축물과 발명품들로 인해서 완벽한 시대의 르네상스를 이루었기에 한편으로는 르네상스에 만들어진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시작된 이 매너리즘은 프랑스로 넘어가면서 절대 왕권, 그러니까 그 당시 루이 14세에 의해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바로크라는 이름으로요. 자, 그럼 화려하고 우아함의 절정인 바로크 시대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크 건축의 대표 작가인데요. 건축가는 보르미니와 베르니니, 니자로 끝나네요. 니자 돌림인가? 그래서 보르미니, 베르니니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균형과 비례미에서 감각적이고 우아한 걸로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크 예술하면 루이 14세를 빼놓을 수가 없다입니다. 자, 바로크 예술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르네상스와 크게 5가지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선적인 회화에서 면적인 회화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선보다는 터치로 면을 구성하고요. 선의 윤곽선은 촉각적인 반면에 면은 시각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또 형태보다는 색의 효과를 중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상성이 더욱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정적인 표현에서 동적인 표현과 깊이감을 극적 효과로 나타냈다. 그렇게 해서 드라마틱한 구도로 나타내고요. 또 액센트를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최후의 만찬, 르네상스에 그려진 것과 또 르네상스 후기에 그려져 있던 것들, 그래서 1소점 투시도가 아닌 2소점 그리고 3소점 투시도들이 막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보면 위에 거는 르네상스 시대의 다비드상, 그래서 행위가 완결된, 움직임이 없는 영원한 순간, 어떻게 보면 자동사죠. 스스로 자기 완결을 딱, 나 돌멩이 던졌어, 던질까 하는 그런 거. 하지만 밑에 베르니니의 다비드상은 행위가 완결되지 않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돌멩이를 휙 던지고 있는 움직임의 순간을 표현한 타동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의 공간을, 지금 이 주변의 공간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 동상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닫힌 형식에서 열린 형식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딱 잘라줘서 잘린 부분이 더 상상하게, 마찬가지 다비드상과 마찬가지인 거죠. 잘려진 공간을 상상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로 다원성에서 통일성으로 바뀌었다인데요.
르네상스 회화는 대상과 배경의 구분이 명확해서 대상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다원적 요소들이 집합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로크 회화는 대상의 형태와 배경이 모호하게 섞이면서 하나의 톤으로 통일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공간에서도 우리가 다룰 건축 공간에서도 배경이 너무 모호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로 절대적 명료성에서 상대적 명료성으로 바뀌었다. 뭐냐? 주로 회화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전부 다 또렷이 그렸다고 하면 그 전에 그림들은 이제는 빛의 하이라이트를 조절을 해서 빛 조절을 통해서 밝고 어두움 그걸 통해서 기쁨, 희열, 슬픔,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회화 속에서 표현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뭐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벨기에 루벤스, 이탈리아 카라바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몸이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빛을 통해서 고통, 기쁨, 희열을 드러냈고요. 건축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간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주요한 포커스들이 생기게 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르네상스의 고전주의, 합리주의적 경향에 반대해서 17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르네상스 후기 매너리즘, 그렇죠?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 등으로 전개된 건축 양식을 총칭해서 말하는데요. 이는 바로크 예술은 감각적이고 역동적이고 장식적 효과를 추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바로크는 정치적으로 절대주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절대 왕권주의 시대에 해당되고요.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계몽 사상 시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로크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발전 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가구 선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가구, 이렇게 선전했던 거 나와요. 그래서 바로 그 가구. 그래서 광고에 그런 카피를 썼었던 것 같은데, 그 바로 그 가구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불균형한 그런 패턴, 무늬로 되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로크라는 단어는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적인 균형, 조화 이것들에 비해서 유동적이고 강렬한 남성적인 감각과 더불어서 기묘하고 이상한 이미지가 강조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일그러진 진주. 진주가 반짝반짝 빛나긴 하는데 좀 일그러져서 좀 형태가 동그랗지 않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진주라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공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크 양식의 요소들입니다. 조화와 균형이 파괴된 데서 오는 부조화와 궁정 양식의 장중함을 문화적 특징으로 했고요. 또 엄격하고 품위 있는 외양으로 이지적인 감각을 지녔던 르네상스에 비해서 바로크 양식은 열정적이고 감각적인 기풍을 표현했습니다. 마치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고 계신 사진인데 밑에 예수님을 못 박은 병사인가요? 아무튼 막 이 들어 올리는 근육이 막 터질 것 같은, 그 다음에 다비등상도 지금 막 돌멩이를 던지고 나서 몸이 이렇게 휘어지는 듯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예술은 조각적인 형태와 회화적인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강조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균형과 조화를 이상적인 아름다움의 조건으로 평가했던 그 이전, 그러니까 고전주의 미학의 관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소란스럽게 여겨진다. 그래서 일그러진 진주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막 생동하는 듯한, 막 비틀거리면서 바로 살아 나올 듯한 이런 조각, 이런 회화를 표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반종교개혁 시기 미술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문맹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설명하고자 하였던 과거 중세 종교미술 이상의 아주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언어를 대신한 메시지, 그래서 종교미술 이상의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크 시대의 건축에 대해서 들어가 볼 텐데요. 건축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알베르티의 성 세바스티안 교회, 그 다음에 옆에는 로마 일제수 교회인데요. 알베르티 교회,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 건물입니다. 이 교회는 장엄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일제수 교회는 코린트식 기둥하고 벽줄을 이중으로 사용해서 위층에는 또 소용돌이 장식까지 덧붙였어요. 그래서 화려한 느낌과 움직임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르네상스의 건축은 기본 구조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의 바로크 건축은 여러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바로크 시대 건축의 배경, 바로크 건축의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고전적 법칙의 무시. 무슨 말이냐? 르네상스 건축에서 추구되었던 엄격했던 고전적 법칙을 무시했습니다. 감히 르네상스 건축의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과거 고전주의 양식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고전주의 양식이 가지고 있던 대칭, 비례, 질서, 조화 이런 것들, 그리고 정적이면서도 2차원적인 건축 구성 원리를 완벽하게 무시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 번째, 극적 효과를 추구했다. 뭔 소리냐? 그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비대칭, 대비,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동적이면서도 3차원적인 건축 기법에 의해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의 극적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빛에 의한 음영의 대비, 그리고 수시화법의 3차원적인 효과하고 척도, 스케일의 변화, 그리고 화려한 장식 등의 수법을 이용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화려한 장식의 수법, 그러니까 일련의 곡선과 곡선에 의한 장식을 통해서 지극히 감각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형태와 이를 통한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고 있죠. 서양 건축에 빠지면 안 되는 기둥 양식의 변화. 어떻게 변했냐? 곡선형 코니스를 주고요. 파동 벽면 등을 이용해서 기둥과 함께 건물의 입면이 화려하게 장식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크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건축가 두 명의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탈리아 바로크 건축가 베르니니와 보로미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둘 다 니자로 끝납니다. 베르니니, 보로미니. 자, 그럼 베르니니의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말부터 교황청의 후원 아래, 왜 교황청의 후원이었죠? 네, 많은
신진 부자 세력들, 그 부자 세력들이 교황청까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가문이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교황청의 후원 아래 로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뭐가요? 바로크 건축이. 자, 르네상스 건축에 미켈란젤로가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이미 바로크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제일 좌측에 보이시는 게 미켈란젤로가 설계했던 성 베드로 성당. 그쵸? 이처럼 이탈리아의 바로크 건축은 르네상스 예술에서 비롯된 것이긴 해도 하나의 독립된 양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르니니는 17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탁월한 처음에는 조각가이자 교회 장식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두 번째 성녀 테레사의 환상도 보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화려한 색깔의 대리석, 석회 벽토, 청동 이런 다양한 재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공간 내부에 빛, 그러니까 자연 채광도 적절히 잘 이용했던 당시의 다른 건축가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와 심리가 표출된 초상 조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순간적인 표정을 포착하는 방식이나 옷주름, 머리카락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동적으로 묘사한 것은 고전 건축, 고전 미술에 있었던 신전상 동상과는 많이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에 저게 어느 시대의 동상이지 잘 모른다. 그럼 막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휘어져 있고 뭐 몸짓이 과하고 마치 살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그림 혹은 동상은 80% 이상 찍으면 저건 바로크 양식의 동상이야 라고 찍어도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베르니니는 처음에는 조각가로 시작을 했다. 자, 그런데 베르니니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궁을 연결하는 터널 형식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계획했고요. 또 이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투시 화법적인 착시 효과를 이 공간에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이 장식물, 그러니까 조각가였다고 했으니까 이 장식물에 비춰져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빛과 장식의 효과에 의해서 공간이 더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보면 이 광장을 보면 4개의 커다란 더스칸식 기둥들이 2개의 열주량을 이루면서 고전적인 신전 형태를 정면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4개의 더스칸식 하나, 둘, 뒤쪽에 또 하나, 둘 감춰져 있죠. 여기 보면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4개의 거대한 더스칸식 기둥들이 2줄로 이렇게 10줄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카피돌린 언덕과 비슷한 사다리꼴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성당의 정면 쪽으로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10주량이 자연스러운 더 확장되는 원근법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베르니니가 설계한 성 안드레아 알 퀘리날레 성당입니다. 이 교회는 타원형의 평면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 지금도 우리 현대 공간에서 타원으로 설계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수학적 계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타원형의 평면을 기반을 두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쳐나가는 그런 작은 소규모 예배당,
그 위로 이렇게 커다란 돔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기 뭐였죠? 조각. 이 돔에 조각된 형상들을 돔에 붙여서 벽 기둥과 엔타블라처에 나타나는 고전주의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평면과 함께 거대한 큰 조각이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베르니니는 커다란 조각을 계획한다라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타블라처 위에도 이렇게 큰 조각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로미니입니다. 첫 번째 나온 이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가 않죠? 네, 성 카를로 알레 콰트로 폰타네 교회당입니다. 제 발음 괜찮았나요? 어쨌든 동시대 건축가였던 앞에 보셨던 베르니니와는 살짝 대조적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했던 그런 건축가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독특한 건축 수법이었던 파도치는 파동 평면, 와형 장식, 곡선형 코니스 등을 완벽하게 구사했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폰타네 교회당도 보시면 정면은 전통적인 박공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건물 정면은 이렇게 마치 저 꼭대기 위에 작은 탑을 얹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두 정면의 좁은 베이는 좌우로 꺾여서 이렇게 꺾여서 그 곡선부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삼각형 교차로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교차로와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각적 효과는 깊게 후퇴된 이런 니치 거기에 조각이 있다 보니까 더 강조돼서 정면의 중앙부는 이렇게 기둥까지 배치가 돼서 강력한 수직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늬에 재배치했던 이 성인상 때문에 이 수직적 구도가 더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마치 여기 보석이 딱 박히면 예쁠 것 같은 이런 형태를 어떻게 돌로 잘 조각을 세공을 했는지 지금 봐도 진짜 엄지척입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더 놀랍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타원과 타원이 만나서 우리 탄젠트에서 캐드에서 탄젠트로 타원을 그리듯이 아마 여러분들은 캐드에서 탄젠트로 타원을 이렇게 그려라 혹은 그 타원 안에 이렇게 패턴을 컴퓨터로 그려라 해도 어려울 텐데 이 당시에 벌써 이렇게 타원 안에 이런 다양한 조각을 했다라는 거 과히 놀랄만 하고요. 수학과 예술이 잘 접목된 이탈리아가 복받은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복받은 거겠죠. 아무튼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누구라고요? 보로미니입니다. 보로미니. 내꺼 보러 와라 보로미니. 자, 이처럼 보로미니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또 하나의 별 모양의 육각형 건물 사니보 델라 사피엔자입니다. 자, 이 교회에 도움을 올려다 보면 그 평면이 바닥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복잡한 기하학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평면은 육각형과 12개의 작은 삼각형들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겹쳐진 삼각형 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육각형 위에다가 뭘 만들으라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육각형과 12개의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개가 겹쳐지는 또 다른 삼각형의 틀에 그 기반을 두었다. 어쨌든 오목형의 입구 부분을 감싸주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또 도움을 지지하는 드럼 형태의 볼록한 구조물 그것들과 대조적으로 어우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생성되는 별 모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6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 위에 그려져 있는 원, 저 위에 그려져 있는 작은 원 그리고 그것들과 교차하는 블록점과
오목한 커브를 이렇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냈던 천재 과학 예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벽면에 부조 입체로 이렇게 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 가봤었는데 요 난간이거든요. 요 난간에 서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알고 갔었더라면 저도 요 난간에서 사진을 찍었을 텐데 이게 밖에서 보는 모습이고 삥 돌아서 저 안에 들어가서 와 멋있다 그러면서 정작 너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그 건물의 외관이 저거인지는 몰랐었던 그런 바보 같은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 방문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그 외관이고 방금 그 전에 보셨던 게 그 내부다라는 거 알고 가셔서 공간을 더 많이 보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른 건축가 구아리니라는 건축가입니다. 이 구아리니는 보로미니의 조각적 건축 경향을 굉장히 추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하학적 평면 구성과 구조 체계에 의해서 아주 환상적이고 복잡한 복잡한 거 싫은데 아무튼 복잡한 공간을 창조했는데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신 성 로렌조 성당이 그의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시면 서로 나란히 연결된 직사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사각형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외관상으로는 커다란 직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 큰 블록으로 된 곳은 돔으로 된 중앙 중심의 공간, 그리고 작은 블록은 재단을 위한 타원형의 콰이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돔은 또 위에 만들어질 때 서로 교차하는 8개의 아치형 리브가 뭐예요? 뼈대기. 그러니까 8개의 아치형 리브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가 어디갔죠? 8, 이렇게 8개의 아치형 뼈대기 리브가 서로 얽힌 망처럼 조직화되어 있어서 이 리브 사이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겠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 구아리니는 돔을 물질이 아닌 비물질, 그러니까 빛 그 자체로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배들은 이 골조를 어떻게 하면 더 풀까 했는데 골조를 뚫어서 더 복잡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돔이 가볍게 없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건물 정면에 가보시면 제가 건물 정면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건물 정면부도 마치 파도 치는 듯한 파상 형태의 벽면을 계획하였고요. 이처럼 르네상스의 구성적 특징이었던 필라스터하고 고딕 양식을 종합해서 아주 복잡하고 환상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북유럽 바로크 건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름 한번 우리 다시 되새기고 갈까요? 앞에 이탈리아의 바로크 건축가 3명, 리자로 끝나죠. 보로미니, 베르니니, 구아리니. 특이하게 다 리자로 끝나는 천재 수학 예술 건축가라고 제가 명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작품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번성하면서 이게 17세기 이제 카톨릭의 힘, 교회의 힘, 상인들의 힘을 빌어서 발전하게 되는데 북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 건축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17세기 카톨릭 교회는 신교 국가들의 성상 타파의 대항이라도 하듯이 더욱더 화려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교회를 장식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루어진 건축과
이 바로크 양식의 조각은 점차 하나의 국제적인 양식이 돼서요.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까지 미치고 이것들이 18세기까지 거의 지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나 북유럽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발전한 것을 보듯이 17세기 바로크 교회 미술은 지나치게 연극적이고 수사적이고 과장된 느낌이 강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상당 부분은 어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힘과 열정에 힘입어서 피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힘과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물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야곱 프란타우너 멀크대 수도원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려한 곡선을 이루는 양쪽 벽들, 그리고 젓갈색의 비싼 대리석 기둥, 벽 기둥들, 그리고 스타코 그림들이 장식이 입혀져 있는 위쪽에 테라스, 거의 뭐라 그럴까, 이게 수도원인,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수도원이라 하기에는 굉장한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야곱 프란타우어 밀크 수도원의 도서관입니다. 야, 이런 공부가 되겠어요? 야, 내가 황제가 된 것 같이 공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살짝 꼽혀져 있는 책들, 옆에 책 제목들도 금색으로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벽에는 책장들이 쫙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위로는 장식적인 브라켓이 이렇게 멋지게 그 위용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 브라켓이 발코니를, 여기가 발코니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발코니를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정의 그림에서는 스타코 그림이겠죠. 천정의 그림에선 많은 형상들이 과거 건축적 디테일을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서관, 아무튼 멋진 남성 도서관의 이미지가 느껴지는데 저만 그런가요? 자,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요한 베른하르트에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건물이고요. 또 사냥용 별장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사냥용 별장. 야, 사냥하러 갔다가 잠깐 머무르는 곳에 이렇게 화려하게 표현했고요. 또 이렇게 독일에 있는 또 바로크 양식, 그 다음에 또 교회, 순례교회라고 합니다. 독일에 있는 이런 순례교회에 이렇게 교황청의 돈과 절대 권력들의 돈에 힘입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북유럽 바로크 건축이 장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북유럽 바로크 건축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독일 프랑스와에 있는 림펜브루크 궁전이라고 합니다. 궁전 내부에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요. 또 역시 독일 치모만에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궁전? 아니라 이제 교회 같아요. 성당 의자가 쭉 있고 앞에 제단이 있는 걸 봐서 성당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화려하게 교황청의 자본에 힘입어서 꾸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크가 시작되었던 이탈리아하고 북유럽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바로크 예술을 확고히 해서 엄청나게 바로크 양식을 부흥시켰던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시대의 배경에는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루이 14세는 제가 세계사는 잘 모르지만 4살 때 최고 권력자 왕이 돼서 70세, 거의 70년을 왕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루이 14세 본인이 좋아했던 이 바로크 풍의 내부 공간, 외부 공간 때문에 이 프랑스의 바로크가 더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유럽 문화와 절대적인 미술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뒤이어서 17세기 파리는 새로운 중심으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도시 파리라는 문화적인 위상이 이 루이 14세 때부터 절대 국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확고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교회의 힘보다는 지금 보고 계신 왕실의 권력이 더 막강했던 그런 나라. 그러면서 절대 권력의 핵심이었던 태양왕 루이 14세의 후원 아래 문화적 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그가 계획했던 베르사유 궁전의 곳곳에는 루이 14세를 신격화하는 조각과 흉상이 꽤 많이 놓여져 있고요. 특히 태양왕 두 번째 사진 보시는 태양왕의 기마상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져서 프랑스 여러 도시의 공공공간 입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아 생트리고가 그린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그가 나이든 루이 14세의 화려한 초상이라는 권력자를 아주 멋지게 이미지화하는 최고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후대에 자기의 멋있는 모습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멋있게 늙었어, 이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궁전 화가들, 그 당시에 좀 씁쓸한, 지금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어쨌든 그렇게 표현한 그림이고요. 또 18세기 한 사파에서는 속은 이렇게 늙었어. 속은 늙은 뱅이, 키 조그만 그런 금수저, 황금수저로 태어난 조그만 사람인데 안에는 이렇게 하이힐, 하이힐이 이때 나왔다고도 합니다. 말로는 프랑스 오줌 똥 버려서 안 밟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이힐 같은 걸 신으면 키가 커지니까요. 어쨌든 그를 당당해 보이려고 커다란 가발을 쓰고 높은 굽에 구두를 신은 아주 왜소한 한 늙은이로 희화해서 그린 사파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17세기 프랑스의 바로크 미술은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 연극적인 효과가 절정에 이르게 되고요. 베르니니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위해 정열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프랑스의 미술가와 건축가들은 이 세속군주였던 루이 14세를 위해서 자신들의 역량을 전부 소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알아보러 고고고! 자, 태양왕 루이 14세 칼라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이힐을 신어서 더 키가 커서 당당해 보이고 가발을 써서 늙은 거를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이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역사 쪽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더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프랑스 바로크 건축 사례인데요. 루이 르보가 설계한 보르비콩트 성입니다. 이 보르비콩트 성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푸케입니다. 푸케가 누구냐? 푸케는 프랑스의 정치인인데요. 저도 잘 모르지만 태양왕이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신임을 받아서 신임을 받았다기보다 뒤에서 밀실 정치를 했다? 그런 사람. 어쨌든 루이 14세의 신임을 받아서 재무장관까지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화 영화 혹은 영화에서 달타냥 많이 나오죠? 이 달타냥이 잡은 사람이 달타냥에게 잡힌 사람, 그쵸? 사람이 바로 이 푸케인데요. 아무튼 이 푸케의 대저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에 베르사유 궁전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푸케가 루이 14세가 여기를 와보고 아니 나 왕보다 더 화려하게 꾸며놓고 살아 해서 이건 반역이야 해서 이제 푸케를 잡아들이게 됐다라는 이런 내용이 살짝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후에 베르사유 궁전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작은 성이고요. 또 보르비콩트 궁전은 프랑스 고유의 사토식 지붕하고 단순한 파사드를 가지고 있어서 프랑스 건축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의 웅대함에 있어서는 바로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의 기본 단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또 굴곡과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는 로마의 바로크 교회의 건축 양식과 매우 사뭇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에 보셨던 보르비꽁트 성을 모델로 해서 에르뚜엥 망사르가 설계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누굴 위해서? 네, 루이 14세를 위해서. 자, 보시면 쫙 방상 직선으로 쫙쫙쫙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선이 주요한 형태 요소로 접근선은 파리에서 시작해서 왕의 침실에서 끝나며, 출발선은 왕의 침실에서 시작해서 넓은 정원을 거쳐 무한대로 사라진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획이 되었는데요. 이 궁전은 세속적인 권력이 집합된 하나의 특별한 공간으로서 왕의 절대적인 권력하고 또 중앙 집권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제가 여기를 갔었어요. 여기를 갔었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가 다 지금 보고 계시면 이렇게 기하학적인 평면을 가진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조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여기는 너무 프랑스식 이렇게 절제된 기하학적인 정원만 있으니까 재미없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영국식 정원, 자연 정원을 여기 부분에 넣었는데 제가 비교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다 와야지 해서 일행하고 여기에서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갔다 오느라고 정말 더운 날 정말 육수 엄청 많이 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게 궁전이라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시선이 닿는 주위 경관의 모든 것들이 왕의 권위에 절대 복종한다는 이념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굉장히 크다는 거. 꼭 프랑스에 가시면, 프랑스 건축 투어, 프랑스 투어 가시면 꼭 들리는 공간입니다. 뭐 여기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궁전들도 꽤 큰 겁니다. 전쟁이 안 났고 제대로 복원만 됐었다고 하면 대한민국 궁전도 그리 절대 작고 협소한 궁전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여기는 인공 정원, 우리나라도 자연 정원, 비원을 가지고 있죠. 비원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쫙 어디가 보여? 무한대로 나의 영역이다. 루이 14세 침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정원들, 또 거기에 있는 조각품들, 그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계획된 이런 이걸 뭐라고 하죠? 나무를 이렇게 전지하고 하는 거, 이렇게 조경 작업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입니다. 내부에 들어가면 뭐 그 유명한 거울의 방, 거울이 잔뜩 있어서 비치는 거울의 방, 그다음 뭐 비너스의 방, 왕세자의 방, 뭐 전쟁의 방,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게 프랑스 바로크 건축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가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랑스만 볼 수 없죠. 자, 영국의 바로크 건축입니다. 영국의 바로크 건축 양식은 프랑스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전개가 되었는데요. 로마 교황청 같이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프랑스의 절대 왕정처럼 엄청난 왕권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바로크 양식의 세력이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처럼 성당을 지을 때 집중식 형태를 취했고요. 또 3중각의 돔,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3중각의 돔을 계획을 했고, 2단의 드럼, 그 다음에 하단은 채광용 열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돔은 그 직경이 돔의 직경이, 요 직경이 네이부하고 I를 합쳐놓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같죠? 그래서 그 폭이 네이부와 I를 합쳐놓은 것과 같고요. 그 밑에는 8개의 직사각형 피어에 의해서 지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앙의 돔은 그 주축을 따라서 양쪽으로 3개의 베이가 이어져 있고요. 또 전체적인 평면은 양쪽이 연장된 그리스 크로스, 여기까지 보면 그리스 크로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앞부분을 전면부를 더 덧대 붙인 것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바로크 양식이야? 고딕 양식도 비슷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곡선과 내부 장식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바로크 건축, 교황청 또는 절대 왕권에 큰 힘을 빌어서 발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프랑스에서 넘어와서 화려함의 극치를 성당에 표현하고자 했던 그들의 염원이 이렇게 성당 내부에 화려하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르네상스 건축 그리고 바로크 건축에 대해서 제가 떠들어 봤는데요. 르네상스, 어떻게 보면 후기 르네상스겠죠. 그 다음에 바로크 건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르네상스 건축은 완벽한 비례를 가지고 정적이면서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했고 그를 바탕으로 전체를 통일화시켰다고 하면 이 바로크 건축은 얘가 싫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적이고 동적이고 복합적인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통일성이 아닌 복합적 통합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간을 봤을 때는 각 부분이 독립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으로 독립적인데 바로크 건축의 공간들은 각 부분이 겹쳐져서 공간을 표현했고 또 빛의 공간 유입에 있어서 전체가 선명해 보이는 또 회화 작품에서 예를 들었었죠. 회화 전체에 주인공과 부주인공이 모두 전체가 다 선명해 보이는 방법을 썼다고 하면 바로크 건축의 공간은 극적인 명암 효과, 그러니까 채광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공간에 극적인 명암 효과, 그래서 주인공과 부주인공을 구분하는 그런 효과를 회화와 건축 공간에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면에서는 각각의 면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바로크 건축에서는 여러 면이 중첩돼 사용되고요. 또 곡면의 연속적인 사용을 통해서 중의적 공간, A 공간도 아니고 B 공간도 아닌 중첩된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르네상스 건축과 바로크 건축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 형태에 있어서 닫혀져 있는 공간, 하지만 바로크 공간은 열린 공간, 그리고 르네상스는 명확한 위기에 따른 동선이 있었고 완벽한 형태를 추구하려고 했다면 바로크 건축은 공간에서의 돌아다니는 사람, 동선을 강조하고 공간과 공간의 상호 관통, 상호 교류를 우선시 여겼다. 그러면서 르네상스 이전의 고딕 건축이 있었는데 르네상스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고딕 건축의 반대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고딕 건축과는 무관하다. 우리 고딕 건축을 벗어나서 공간을 계획하려고 해 라는 것으로 나왔으니까 르네상스 건축은 고딕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바로크 건축은 다시 흡사하게 고딕 건축과 유사하게
전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화려한 걸 많이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 고딕 건축과 유사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크 건축의 특징을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이나믹한 조형성과 파동치는 건물 외관, 타원형, 원형 공간의 중첩, 이렇게 다양한 조형성, 그리고 그를 통한 공간의 풍요로움을 연출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통화된 공간을 만들어냈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크 건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길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바로크 건축이 가졌던 특징, 여러분들도 한번 탐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크 건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